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런데 사실 다사다난한 나란 일, 관심을 가지려 해도 쏟아지는 정보와 하루하루 달라지는 말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매일이 바쁜 현대인에게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골라내는 일이 절대 쉬울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TV에서는 현재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심층 보도, 국회는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또 2월 7일에는 장거리 로켓 혹은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고 남북 관계는 급격하게 경색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테러 방지법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거세졌습니다. 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여야가 어떤 점을 놓고 합의를 못해 서로 대치했던 걸까요? 해외 언론들이 이번 발사체를 장거리 로켓으로 칭하는 것도 광명성 4호가 인공위성이라는 걸 참작한 겁니다. 한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 걸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번 광명성 4호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광명성 4호가 자세 안정화에 실패했고 특별한 기능도 없어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10여일이 지난 2월 18일 미 정부 관계자는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잠시 안정화됐다가 다시 궤도에서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텀블링 상태로 결국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광명성 4호 위성이 실제로 지구 관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광명성 4호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두 나라 모두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셈입니다. 북한도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한 걸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월 17일 열린 광명성 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표창 수여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이 참석해서 울먹이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한 운반 로켓과 탑재된 인공위성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998년 8월 31일 첫 번째로 발사한 운반 로켓의 이름은 대포동 1호입니다. 북한은 이때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발사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운반 로켓의 이름이 바뀌는데요. 2009년 4월 5일에 발사된 은하 2호에는 위성 광명성 2호가 탑재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외적으로는 발사 실패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2012년 4월 13일 은하 3호가 발사됩니다.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이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발표하는데요. 같은 해 12월 12일에 은하 3호가 다시 한번 운반 로켓으로 발사됩니다. 이번에는 위성 광명성 3-2호가 탑재됐고 드디어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으로도 발사에 성공한 걸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명성호에 광명성 4호가 탑재돼서 6번째 로켓이 발사됐죠. 이번에는 운반 로켓의 이름이 광명성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인공위성의 이름은 계속 광명성이었지만 발사 로켓의 이름은 바뀌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사 로켓 이름이 인공위성과 같은 광명성이 된 겁니다. 원래 광명성은 북한에서 환하게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앞서 발사됐던 은하 3호에 비해 발전했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이 인공위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음반 로켓의 이름도 광명성으로 통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발사체를 발사할 때마다 핵실험도 진행했습니다. 2006년 두 번째 로켓 발사 때 1차 핵실험을, 2009년 세 번째, 2012년 네 번째 로켓을 발사하면서 2차, 3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로켓 발사 전 4차 핵실험을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살펴볼까요? 1985년 12월 12일 북한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 NPT에 가입합니다. NPT는 1968년 7월 1일 유엔에서 채택돼서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된 다국 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소련 주도로 성립됐는데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합니다. 하지만 핵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는 정말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1993년 3월 12일에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하고 결국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합니다. 이후 북한은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꿉니다. 그해 2005년 9월 19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육자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이 포함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다시 열린 육자 회담에서는 또 영변 원자로 폐쇄 불능화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결국 7월 15일 영변 원자로는 폐쇄됩니다. 북한은 다시 한번 같은 해에 열린 육자 회담에서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합니다. 실제로 2008년 6월 27일에는 영변 원자로의 냉갑탑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만둘 북한이 아닙니다. 2008년 9월 24일 영변 원자로의 봉인이 해제되고 2009년 5월 25일에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3일에는 폐연료봉 8,000개가 재처리됐다고 선언합니다. 재처리는 폐연료봉에 남아있는 유효 성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 분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이어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합니다. 같은 해 4월 2일에는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1월 6일 조선중앙TV가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는 강경한 제재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월 6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규탄 언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하는 등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에 합의하면서 초안을 회람하고 또 발표한 상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미 의회도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 제재 법안 HR 757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죠. 그런데 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국회에서 논란이 됩니다. 과연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옳은 결정이었냐는 건데요. 정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월 10일 이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했지만 북한은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했고 또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는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그동안 개성공단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결국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통일대박을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은 사실상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한마디가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증거라는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 12일 홍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한마디 말이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증거라는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 12일 홍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요즘 해명이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증거 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제가 어떤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료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 등을 말한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료는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면 진작 밝혔다고 했죠. 밝힐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라고. 이에 야당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증거가 있으면 직접 보여달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도 외면해왔다면 관련 자금 이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또 증거가 없다면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거라며 강하게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자금이 들어간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다음 날인 2월 16일 국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북한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던 이 기간에는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월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홍 장관은 말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피력했죠. 그리고 개성공단 임금으로 달러로 지급된 돈의 한 70% 정도가 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상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돈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 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야당은 북한의 재정 수입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일부 정보만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공식 환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2006년 개성공단에 생필품을 납품하는 호주 동포 송용등 씨는 노동자 실수령액의 70에서 86%가 생필품 수입에 사용된다고 밝혔고, 야당은 실제로 북한 물가를 참고해서 노동자들이 쓰는 돈을 계산해보면 남쪽 입주기업이 지급한 돈과 실제 노동자들이 생활에 쓰이는 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쓰였을 리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는 입주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120여 개가 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실이 개성에 두고 온 설비와 완제품 같은 재고자산 등 직접 피해 금액만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납기 지연 등 원청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이라든지 입주 예정 기업들의 투자금, 공단 내 등록 영업소의 피해 금액 등은 빠져 있습니다. 또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 영업 손실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고정자산 중 극히 일부만 보상 대상이 되고 북측에 두고 온 원부자재 등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지원들의 문제도 적극 고민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규모의 섬유봉제업체와 남측에 본사를 두고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둔 기업들은 권고사직의 형태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들은 정부 대책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제3자로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한 90% 보전이라는 약속으로 개성기업인이 충분히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불가피했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시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성공단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느껴지시나요? 분명한 건 아직 북한의 핵 문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됩니다.